엠노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1.1%가 증가했습니다. 계약자산 회전율이라고 요거를 별도로 잡아봤습니다. 1.1 회전. PBR은 무려 22.7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엠노를 분석하게 된 동기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엠노 미성과로 내년 해외 매출 본격화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돼서 이것은 싱킹 브리지 타임즈에서 오늘 다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이론 경영 관점에서는 이미 SCM, Supply Chain Management로 미국 내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내용이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구매 분야로 특화되어 있다면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공급망 관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공급 관리라면은 그냥 구매 관리라고 인식을 하겠는데 망 관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는 것은 망이면 보통 영어로 넷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국내에서 영어들이 좀 혼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급 사슬 SCM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을 겁니다.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번역은 공급 네트, 공급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급 사슬이라는 개념하고 네트는 좀 개념이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그 조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세팅을 한다면 스마트 슈트라고 되어 있는데 원가 관리 조달, 구매, 전자계약, 협력사 관리 등 구매 업무 전반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통합 솔루션이라고 되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 SRM에서 R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저는 리소스라고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풀네임을 좀 이 언론에서도 얘기를 안 했고 이쪽에서도 뭐 풀네임으로 얘기하는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 회사한테 미안하지만 마케팅 용어 자체가 인플레된 용어이다. ERP의 구매 협력업체 관리 프로그램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좀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여러 가지 모듈 구성들이 쭉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여기 협력업체도 있고요. 뭐 협력사 리스크 관리도 있지만은 코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이제 눈에 띕니다. 스마트 타겟, 스마트 코스트. 타겟이라는 게 이제 그 목표 원가 관리를 한다. 판매 가격 관리하는 것도 좀 해보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원가 관리 체계 구축 및 원가 시뮬레이션. 그게 이제 뭐 ERP 회계 프로그램, ERP가 회계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걸 다 가지고 있죠. 국내에서는 그 도전 비전 같은 데가 이제 먼저 선발 업체로서 되고 있었던 거로 벌써 한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SRM이라고 뭐 표현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공급 사슬 경영은 아니다, SCM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분기에 13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9%가 증가했는데 제가 여기에 계약 자산을 이 회사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산은 스루프 관점에서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은 없는데
본인들이 수주해가지고 지금 진도율을 계약자산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저는 제공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계약자산에는 이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투입된 비용들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얼마 지금 계약자산 진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자산이 1분기에 3%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 1.1% 떨어졌고요. 판매 관리비가 근데 20%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억 3,700만 원으로서 86.3%가 감소했습니다. 계약자산의 감소는 매출 인식을 올리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은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결산이 되었다. 계약자산이 증가를 하면은 실제 매출, 인보이스라고 할까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매출을 추가 인식을 할 수 있다 하고 회계 기준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수주 산업에서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면은 뭐 어떤 외형이 있으니까는 뭐 계약자산 미천거공사 이런 거로 인식을 하게 되겠는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계약자산을 계정으로 설정한 것은 이 엠노에서 제가 처음 보게 됩니다. 어쨌든 계약자산 나오면은 저는 이거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뭘로 받냐 그러면은 계약자산이 아니고요. 매출 재료비로서 그거는 이제 순수 변동비라고 할 수 있는데 외주 용역비를 순수 변동비로 받습니다. 이것이 16.8%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외주 용역 단가가 인하를 시켰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 있겠고 수루풋율은 6.6%가 상승했는데 운영경비가 7.7% 증가하는 바람에 어쨌든 TO의 생산성은 1.03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0.04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억 7,700만 원 났는데 전년도는 적자 1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억 4천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크게 차이가 이 스루풋 영업이익은 적자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11억 2,100만 원이 적은 차이가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계약자산이 전년도 1분기에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계약자산의 감소는 가공비율만큼 스루풋 영업이익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계약자산이 2억 5,900만 원 감소한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것도 수주산업에 들어가니까 프로그램을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고 현장에서 세팅이 돼서 시운전까지 아마 완료하면은 말하자면은 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또 우선은 뭐 나중에 뭐 잔금 같은 거는 시운전 완성도다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그 기납품액이 155억인데 1분기 매출액이 138억이죠. 그 차이가 17억 원이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수주 현황에서 기납품액과 매출액을 일치시키는 기업은 제가 분석을 한 이래로 현대중공업 외에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사하게 접근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회계 기간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공시하는 것들은 뭔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보통 이제 제가 MC라고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메터리얼 코스트라고 했는데 서비스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TV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라고 순수 변동비라고 또 true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이제 변동비로서 외주 용역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7% 증가했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는 7.7%가 증가했어요. 두 가지 합한 금액은 이제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와 일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46억 3,800만 원이 직영으로서 전체 판매관리비 포함해서 운영되는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본다면은 총 그 제조비용이라고 이거를 총 운영비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54%, 11.3%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재료 비율이라고 했지만 이제 변동비, 그것이 이제 11.3%가 감소해서 외주 용역비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했으니까 뭐 이것은 형식적이긴 합니다만 계약자산의 증가액 그가 2억 5,900만 원이 되는 거, 작년도에는 26억 2천만 원이 증가했다는 거, 그런 얘기고요. 총 제조비용은 총 운영비용으로 보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요거 자체가 지금 매출원가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총 영업비용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고, 어떻든 스루프 관점에서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금액만큼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50억 7,3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11.7%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47명, 280명에서 47명이면은 10%면은 28명, 한 20% 이하지만은 그 정도 인원이 크게 늘었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단가가 임금이 내려간 거로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6,210만 원으로 노동 생산성은 거의 변동이 없는 거로 산출이 되고요. 지급 수수료는 4%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직영 인원의 인건비가 하락했다면 외주 용역비 단가도 인하시켰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입사원의 증가로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결과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계약자산 회전율이 1.1회전으로 12.4%가 하락했고요. 스루프율은 6.6%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은 이것도 제조업에서 연유된 가정입니다만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봅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서비스업이라고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약자산을 가지고 좀 건드려 보는 거예요. 레버리지율은 18.3%로 약 0.5% 내려갔습니다. 조금 갚았다는 얘기고, 아니면은 투하 자본이 증가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분면 맨 밑에 해당하는 거고 있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가 외주 용역비가 하락했더라고 계속 1, 2차에 추론을 했는데 반증을 하려면 상승을 해야 된다는 모순 추론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수주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외주 용역비가 인상이 됐느냐?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게 이 메뉴에 보통 원재료 및 생산 설비, 그다음에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모든 업종에 대해서 똑같은 메뉴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우리는 이거 해당 안 돼, 이렇게 하고 말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사는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원재료, 부재료, 저장품 등의 매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해석할 때는 이 해당 업체에 해석한다면 기사의 그 원재료 성격은 바로 외주 용역비 아니겠소? 그 단가 추이를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주 가격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뭐 그냥 완성된 거 그냥 세팅해 가지고 어느 데나 표준적으로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그 세팅해 가지고 버전을 또 맞춰야 되고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런 그 구매 업무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을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을 사는 데는 ERP가 일단 세팅된 데다가 애드온 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디파이 해가지고 세팅을 해야 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전산 프로그램 도입 관계 뭐 이런 거로 조금은 관여를 해봐서 들은 풍월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제조업에서 얘기하듯이 뭐 좀 동일하게 그 적용을 해봤는데 외주 용역 단가가 하락했다고 1, 2차에서 추론이 되는데 계약자산 회전율과 그다음에 스루프율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외주 용역 단가가 상승해야 되고 계약 수주 가격은 또 상승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그 손익계산서하고 그다음에 그 비성분의 내역을 보면은 그것 분석으로는 외주 용역 단가도 그 인하를 시켰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좀 더 이익이 나지 않았겠느냐. 스루풋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뭐 제조업에서 쓰는 겁니다만은 요 위에 거만 말씀드리면은 1분기에 138억 3,300만 원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진도율로 보면은 23.3%뿐이 되질 않아요. 연말까지 그러면 똑같이 간다 그러면 93%뿐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계획할 때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매출 예측을 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1 더하기 310% 합니다. 그래서 그 분기마다 요거를 그 3으로 나누면은 한 3%씩 그 분기마다 또 애드가 돼가지고 연말에 310%까지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너무 짜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400을 때릴, 그 좀 근데 근거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작년 기준 했을 때 요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2024년에 569억 원, 거의 570억 정도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그 매출 원가는 여기 그 원가 계산에 의해 가지고 이 기초 뭐 재고라고 그랬지만 이거 계약 자산의 증가액을 아예 반영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한 3% 계속 내려간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565억 원을 그 연간 매출을 한다면은 남는 거는 9,500만 원뿐이 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더 하자. 그래 가지고
한 3%만 더 해보자. 매출을. 그러면 지금 계약자산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빨리 끝내서 추가 매출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그게 힘들면은 회사는 또 계약자산을 진도율이 더 나갔다고 3%만 더 나갔다고 해서 누가 알겠냐 해가지고 계약자산을 부풀려 가지고 매출 인식을 추가로 해서 이익이 난 것처럼 또 결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계약자산을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을 인식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남는 게 한 7억 8,300만 원, 6억 8,800만 원의 이익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 계약자산은 더 줄어드는 거죠. 6%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스루풋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이 운영 경비로만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310% 한다고 해가지고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목표 이익이죠. 이거 11억 3,500만 원은 그렇게 되면은 567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매출 재료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외주 용역비 순수 변동비가 되겠죠. 그것도 310% 한다고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그 매출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스루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도 565억 원으로 한다면은 스루풋 상으로는 9억 1,900만 원이나 높게 이익이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하고 좀 그 매출 원가 뽑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자산 회전율이 약 4.2회전할 거니까 한 4.4회전, 4.3%도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한 591억 원만 하더라도 한 24억 이익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4.3% 노력을 하는데 그 운영 경비를 한 1%만 더 써라. 그래서 한 4억 원, 맥시멈 한 4억 원까지 쓰면은 한 15억 원 정도는 이익이 더 날 것이다. 이런 거는 당연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그 하고 있는 거를 그만큼 그 계약자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프로그램 만드는 작업을 빨리빨리 끝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원가 회계나 스루풋 회계나 매출액 자체의 예측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해당되는 데가 안 되지만은 이렇게 그 동일하게 나오는 거는 제가 그 계약자산을 포괄제목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이한 경우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7억 3,10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현금 수익률은 4.9%, 전년도 6.4%보다 내려갔고요. 2번 EMS 영업 사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4억 9,700만 원인데 FEM 최종 1억 8,600만 원의 현금이 나갔다, 유출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에 17억 6천만 원을 추가 투자를 했는데 어디에 많이 투자했겠냐 그러면 유형자산에 5억 2,800만 원, 무형자산에 4억 9천만 원. 이 소프트웨어 회사다니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컴퓨터 관련 뭐 이런 데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두 개 합치면은 한 10억 가까이 되죠. 나머지들은 뭐 딴 거라든지 또 비유동 금융자산도 있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독특하게 눈에 띄는 게 투자부동산이 307억 원이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 토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집합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자, 그리고 300억이라는 돈이 이 자본 총계보다 더 많습니다. 야,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인지 부동산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임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양.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냐? 이 300억이라는 돈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한 것 같은데, 좀 회사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213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이제 기업 공개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냐 아니면은 이 기업이 계속 최대 주주가 한 여러 번 바뀌어 왔는데 제3자 제3자를 통한 그 유상증자 이런 거 할 때 그 초과 발행금일 수도 있겠고요. 기업 상장할 때 초과 발행금일 수도 있는데 그때 들어온 돈이 여러 가지 빚도 없고 이 레버리지율도 좀 낮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 마땅하게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300억을 투자한 거 한 거 아닌가?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고 지금 이게 부동산이 어디에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건 노출된 게 없습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부동산 투기냐 투자냐 이렇게 좀 묻고 싶은 거예요. 300억 아우 큰 돈이네요. 프리캐시 플로우 그 채권자가 1억 1,900만 원을 더 준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뭔지 모르겠어요. 사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내려갔는데 투자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금이 8억 9,400만 원 주주 추가 자본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주식 보상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들은 제 생각에는 이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용으로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관계는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주로 저도 사봤습니다만은 액면금액 그냥 개인이 다 부담하고 산 경험은 있지만은 주식 보상 비용으로 할 경우에는 회사 반부담하고 자기가 반부담하고 그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회사마다 틀리니까 회사 부담금은 아마 원가로 떨 거예요 아마 경비로 그리고 나머지 반은 개인이 또 회사에 입금을 하든지 해서 어쨌든 8억 9,400만 원 자본이 늘었습니다. 주가는 55,900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600원이 상승했고 PBR로 보면은 21.7이 되겠어요. 2170%, 108%가 상승했습니다. 야, 이거 높아도 너무 높다. 근데 왜 이렇게 높을까? 잘 팔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최대 주주는 삼성 SDS가 33.39%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5.05%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삼성 SDS가 최대 주주가 아니고 여러 번 뒤바뀌었는데 최종 SDS가 최대 주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